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준비된 총 18가지의 주제 중에 두 번째 순서죠.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란 무엇인가, 또 이자율의 개념, 그리고 이자의 계산 방식, 또한 복리의 공식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복권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시금으로 많이 당첨금을 받죠. 그런데 이 부부가 당첨금을 받는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그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어떤 선택이냐 하면 하나는 당첨금을 모두 다 일시금으로 받는 그런 옵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매년 좀 작은 단위의 돈으로 나누어서 연금으로 받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부가 일시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104억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연금으로 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매년 7.92억 원씩 25년 동안 돈을 지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뭐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7.92억 원을 25년 동안 받게 되면 총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 금액이 바로 얼마냐면 총 198억 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198억 원이 더 큰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돈이 존재하는 시점이 104억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즉시 지급을 받는 것이고 연금의 경우 198억 원을 받지만 이 금액을 지금으로부터 향후 25년 동안 매년 198억 원씩 균등하게 받는 점에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자, 이때 만약에 이 부부가 일시금을 선택하였다면 과연 이들 부부의 결정은 올바른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일시금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의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현금 흐름표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미 앞서 현금 흐름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어떤 프로젝트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을 현금 흐름 도라고 부르죠. 그림이니까. 반면에 그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그림의 형태가 아니라 표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선택지는 0년도에 104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옵션 A, 일시금 옵션이고요. 옵션 B는 여기 있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서 총 25년간 매년 7.92억 원씩 돈을 받아나가는 그런 옵션이 되겠죠. 자, 아까 보면 이게 198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순 합계를 내리면. 자, 만약에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현금 흐름도로 이 문제사항을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예요.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축을 그리고 25년, 그리고 여기 0년.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딱 한번 발생을 하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현금 유입.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04억 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반면에 옵션 B를 똑같은 상황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똑같이 시간축이 있는데 여기가 0년, 1년, 2년, 3년 쭉 해서 25년까지 화살표를 그리게 되고 시간축을 그리게 되고 여기 각각의 이렇게 작은 화살표들을 그리게 되겠죠. 근데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 7.9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과연 왼쪽에 있는 일시금 형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연금 형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러한 판단을 현재는 쉽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0년도에 있는 돈의 가치나 1년도, 2년도, 3년도에 있는 돈의 가치,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하는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비교가 가능해지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문제 상에서 무엇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바로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옵션 A 일시금과 옵션 B 연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판단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안에 대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또 복권의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라는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안을 경제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말 그대로 아까 보셨다시피 0년도 시점에 104억 원이 더 큰 건지 아니면 향후 1년 후, 2년 후, 25년 후까지 매년 7.92억 원씩 돈을 받는 것이 더 큰 것인지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그 돈의 존재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시점에 있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바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 따라서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수익과 비용의 가치를 기준이 되는 한 시점으로 옮겨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돈의 가치를 0년이면 0년, 25년이면 25년, 5년이면 5년 한 시점의 가치로 모두 다 변환을 시킨 후에 동일한 시점에 돈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더 큰 것이 당연히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현금 흐름을 기준 시점으로 변환을 해서 기준 시점의 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그림에 보면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수많은 엽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돈뭉치로 된 돈침대가 있는데 과연 이 조선시대의 엽전과 현재의 돈침대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려면 현재 이 상태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시점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선시대의 역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변환을 하든, 아니면 거꾸로 현재 시점에 나와 있는 이 10,000원짜리 돈 침대를 조선시대의 가치로 환산을 하든, 기준 시점을 조선시대로 둔다면 이쪽으로 변환이 된 것이고, 기준 시점을 현재로 놓고 본다 그러면 역전이 이쪽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변환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야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안 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와 그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척도인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돈을 버는 시간적 가치를 가진다. 즉,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을 때 그게 1년 후, 2년 후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 더 큰 돈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불어나는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증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든가, 토지를 사서 수익을 낸다든가, 결국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불려서 더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텐데, 이러한 능력을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영어식 표현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요. Time value of mone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통상 TVM 이런 약어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Time value of the money, 돈의 시간적 가치란 의미가 되겠고,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원어식 표현인 Time value of money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불어난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할 때 TVM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돈의 시간적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시간적 가치에 대한 크기를 측정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시간적 가치, 돈의 시간적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0원이라는 지울게요. 100원이라는 돈을 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1년 후에 120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찾게 되겠죠. 돈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이건 현재고 얘는 1년 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놓고 보면 돈의 시간적 가치가 매우 큰 상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 정도의 이자율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율이 5%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 100원 있었던 것이 1년 후가 되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5% 이자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105원이 되어 있겠죠. 이 경우 상대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돈의 시간적 가치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의 사용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대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자율이고, 바로 그 이자율에 의해서 돈의 시간적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임차인, 아니군요. 임차인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비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임대인에게는 수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스스로 돈을 벌어내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자율의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이자율의 개념은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자율이 높으면 돈의 시간적 가치가 큰 것이고, 이자율이 낮으면 돈의 시간적 가치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자율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즉, 언제는 이자율이 높았다가 또 언제가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자율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기회손실비용이라고 하는 요 놈입니다. 자, 기회손실비용.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철수가 좀 돈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 1억 원을 철수에게 제가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1억 원, 철수에게 빌려줬던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뭐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증권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땅을 사기도 하고, 또는 어딘가에 특정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결과로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하나를 우리가 투자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1억 원을 철수에게 빌려주는 순간 저에게 있었던 이런 투자 기회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기회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둘 사이, 즉 철수와 저 사이의 이 돈 거래가 공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1억 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즉 그 1억 원이 철수에게 가 있는 동안 제가 입을 수 있는 기회의 손실, 이거에 대한 대가를 철수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 즉 손실에 대한 대가로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이자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000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 1,000원이란 돈을 역시 마찬가지로 철수가 좀 급히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철수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1,000원을 왜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새우깡을 한 봉지 사 먹으려고 모아놨던 돈입니다. 하지만 철수가 굉장히 저한테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1,000원을 빌려줬던 거죠. 자, 그래서 철수가 1년 동안 돈을 잘 사용하고 1년 후에 저에게 돈을 1,000원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저는 빌려준 돈을 받자마자 너무 행복해서 슈퍼마켓으로 뛰어갔죠. 그래서 새우깡을 한 봉다리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새우깡이 작년에 분명히 1,0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철수 사이의 이 1,000원의 거래, 이 거래가 공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철수가 1년 후에 저한테 얼마를 돌려줬어야 할까요? 적어도 새우깡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값을 돌려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때 1,000원이 아닌 1,100원을 돌려준다고 하면 이 100원, 이것이 바로 1년 동안에 발생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시대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기 위한 이자율, 즉 이자율의 크기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위험 할증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위험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가 누군가와 돈거래를 했을 때 이 친구에게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저한테 좀 돈을 빌려갔을 때도 잘 갚지를 않았던 이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이 친구와 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이 친구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할증,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책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높은 이자율을 그 친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금리가 아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직업도 훌륭하고 집에 재산도 많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돈을 빌렸다가는 아주 바로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갚아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위험 할증,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친구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자율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크게 기회손실비용과 인플레이션율과 위험할증의 대가의 합계로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된 이자율이 높다라면 그 시대는 돈의 시간적 가치가 매우 큰 시대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돈의 시간적 가치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아주 작은 차이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자율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고 이 이야기는 결국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의사결정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또는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 또는 어느 정도의 투자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돈의 시간적 가치, 개개인마다 다른 돈의 시간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단순 이자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단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단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원금에만 붙어서 계산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복합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줄여서 복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자 계산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예금을 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고요. 자, 그럼 복합이자 방식이 무엇이냐? 아래 설명에 나온 것처럼 원금과 이전에 누적된 이자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산되는 이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앞서 단순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만약에 1,000원을 예금했다 그러면 이자가 붙어가지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1,000원에만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복합이자 방식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예금을 해서 이자가 100원이 생겼다. 그럼 다음 해에는 원금 1,000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자 부분 100원을 합쳐서 1,100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이자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 복합이자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줄여서 복리라고 표현하게 돼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복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이자 계산 방식, 즉 단순이자 계산 방식과 복합이자 계산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례 같이 읽어보면 연 8%의 이자율, 즉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연 8%의 이자율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로만 딱 놓고 보면 현재 100원과 1년 후에 108원, 원금 100원 플러스 이자 8원의 합계인 108원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돈의 시간적 가치가 현재 시점에 100원, 1년 후 시점에 108원 동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이자가 지불되는 은행의 예금 계좌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매년 말 얻어지는 이자를 연이율이 있으니까 매년 말 이자가 불어나게 되겠죠. 8%씩. 그런데 그 이자를 연말에 찾아가지 않고 계속 계좌에 적립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단순이자를 가정하면 3년 말 시점에 얼마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복합이자를 계산한다면 역시 3년 말에 얼마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단순이자와 복합이자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시점을 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현금 흐름도에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기본 단위가 연단이라고 하면 그 단위에 초나 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시간의 흐름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보면, 자, 여기가 처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되겠죠. 첫 번째 1년도에. 그러면 이 1년도의 1월 1일 00시 00분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거꾸로 보면 이것을 0년도에 12월 31일 24시 00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시점을 1월 1일, 1년차 1월 1일 0시 0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통 1년 초라고 표현을 하고, 전년도에 12월 31일 24시 00분이라고 표현한다면 0년 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국 연속적인 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0년 말과 1년 초는 동일한 시점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같은 컨셉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초에서 1년 말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년 말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가 1년에 12월 31일에 00시 00분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년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년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2년에 1월 1일에 00시 00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거 잘못 표현했네요. 00시 00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24시 00분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는 표현이겠죠. 자, 따라서 현금 흐름도에서 이야기하는 1년 초 0년 말, 그리고 2년 초와 2년 말, 조금 더 나아가서는 3년 초와 2년 말, 4년 초와 3년 말, 다 동일한 시점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금 흐름도를 살펴보면 통상 이쪽 위로 화살표를 그리거나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마다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현금 유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현금 유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금이 2년 말, 3년 말 또는 3년 초, 4년 초밖에 없다라는 건 화살표의 위치가 여기 있는 눈금에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의 정체가 무엇이냐? 4년 초 또는 3년 말에 표현되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이렇게 돼서 1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현금 흐름은 바로 여기에 표현되게 되겠고요. 2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현금은 여기, 3년 차에 표현된 건 모두 여기에. 그래서 1년 사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잘하게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그 안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채 연말에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통상 우리 경제성공학에서 계속해서 이런 현금 흐름도를 그리게 될 텐데, 현금 흐름도를 그릴 때 보통 여기에다가 뭐 연말이니 연초니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고 이렇게 0,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놔요. 그럼 디폴트로 우리 경제성공학에서는 연초 단위가 아닌 연말 단위의 시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3이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3년 초가 아닌 항상 3년 말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 즉 표준 표기법은 연초 기준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3년 말이라고 한 게 그냥 눈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크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현금 흐름도 상에 숫자로 어떤 연도가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연도가 의미하는 것은 모두 그 해의 초가 아니라 그 해의 마지막 연말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순 이자 방식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경제성공학에서 항상 P라는 것이 나오면 present worth, 즉 현금을 뜻하는 거고요. I는 interest rate, 이자율, 그리고 N은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기간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해서 P와 I와 N이 어떤 값인지 하는 것을 챙겨보면, 자, 예금액 1000만 원이 P가 되는 거고요. 이자율 8%가 I가 되는 것이고요. 3년 동안 예금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년이 이자 계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이자 방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여기 연도가 나와 있네요. 0년도에 연말 잔액. 이 프로젝트, 이 예금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1000만 원이 예금이 됐기 때문에 0년도 말의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1년 초 시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0년 말과 1년 초라는 시점은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 잔액이 1000이었으면 다음에 연초 잔액 역시 1000원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 1년 동안 8%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는 80원이 붙게 되겠고 1000 플러스 80해서 1080이 그 해 연말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말에 1080원이 되어 있고 이 금액이 그대로 동일한 시점인 2년 초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여기서 보면 1년 말이 2년 초와 같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자가 붙는데 우리가 단순이자는 원금과 이자 중에 오로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역시 2년 차에도 80원이 되겠습니다. 8%죠? 그래서 연말의 금액은 1160원이 되겠고요. 2년 말의 금액은 앞서 연초 금액으로 넘어간 것처럼 3년 초의 금액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역시 원금의 이자 8%가 붙게 돼서 80원의 이자가 생성이 되고 3년 말이 되면 총 1240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에서 제게 되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종합해서 하나의 수식으로 써보면, 자, F라는 건 우리 보통 미래 가치를 뜻하니까 나중에 내가 찾을 돈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미래의 가치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과정들을 보면 원금 1000원에 이자 부분을 따질 때 1000원에 8% 3년 동안, 여기 보시면 1년, 2년, 3년 매년 80원씩 이자가 붙었으니까 80원씩 3번 이자가 붙은 꼴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수식을 좀 더 간략화시키면, 즉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1000원과 여기 있는 1000원이 공통항이 되죠. 공통항을 앞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0.08 곱하기 3의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간략화시킬 수 있고, 자, 이때 1000, 0.083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 자, 앞서 1000이라고 하는 건 P를 의미를 하고 곱하기 1 플러스 0.08은 이자율을 뜻하는 거고 3은 기간 N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죠.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F는 P의 1 플러스 IN이라는 산식이고, 자, 우리가 당연히 경제성 공학에서는 복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복리의 공식을 사용을 하고 배웠겠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 즉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단리의 공식, 그러니까 복리의 공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예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복합이자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P는 원금을 뜻하고 이자율, 이자계산기간 각각 P와 IN이라는 기호를 쓰죠. 그래서 정보는 문제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P는 1000만원, I는 8%, 이자계산기간 N은 3년 동일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역시, 이 예금 역시 0년도 말 잔액 1000에서 시작하는 건 동일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1년의 말은 N년도의 초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0년도의 말은 N년 초, 즉 1년도의 연초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죠. 자, 더하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80원을 더하면 1080원이 되겠고, 다시 1년 말의 금액이 2년 초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단순이자 단리에서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복합이자 복리 방식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 전체에 대해서 이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80원에 대해서 0.08을 곱하게 되면 80원이 아니라 86.40원으로 이자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1년차에 받는 이자보다 6.40원이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연말의 금액은 1166.40이 되고,
이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금과 이자가 또 늘어나게 됐죠. 따라서 8%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발생된 이자는 93.31원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그 결과 3년차 말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미래 가치 F값은 1259.71원이 됩니다. 자, 이 금액은 단리의 경우 1200 얼마였죠? 40원 8324 해서, 자, 요거랑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19.71 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 차이는 바로 이자를 계산을 할 때 오로지 원금에만 이자를 붙여주는 단리 방식에 비해서 원금과 이자 모두에 이자를 붙여주는 복리의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바로 19.71 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요약해 보면 F는 우리가 찾을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래에 찾게 될 돈은 원금 1000원에 일단 1차 연도가 됐을 때 1 원금 플러스 0.08 이자, 즉 1.08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1 플러스 0.08배를 하게 되고, 1은 의미가 원금이고요. 0.08이 의미를 하는 건 이자 부분인 거죠. 우리가 찾을 돈은 원금과 이자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에 연도가 하나가 지나면 1 플러스 0.08을 또 한 번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8이라고 하는 금액이 총 3번 곱해지게 되겠고, 그 과정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8의 3승이라는 일반화된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 숫자 말고 기호를 갖다가 넣어보면 1000은 P에 해당하는 거고요. 1 플러스 I 0.08은 이자율이죠. 그리고 3은 N에 속하는 거니까 P에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무엇일까요? 이름이 있죠? 복리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복합이자를 계산했던 과정을 이번에는 좀 그림의 형태로 바꿔 놓은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초에 우리가 0년도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한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도에서는 우리가 예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죠. 따라서 현금 흐름도에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000만 원을 이자율 8%의 예금 통장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1년 후 시점에 보면 이자 8%가 붙어서 1080이라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되찾지 않았죠. 왜냐하면 3년 만기, 3년 후 시점에 찾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1080만 원이 즉각적으로 재예금이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1080만 원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1080만 원에 다시 이 8%의 이자가 붙게 되고, 그 결과로 2년 후에는 1166.40이라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이때도 실제 찾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166.40원이 만원이 즉시 이렇게 예금이 됐다라고 다시 가정을 하고, 그 돈이 1년 동안 또다시 8%의 이자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1259.71만원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점선으로 된 현금 흐름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생략이 되는 거죠. 오로지 이 현금 흐름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0년도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하였더니, 예금을 하였더니 3년 후 시점에 이렇게 돈을 1259.71만큼을 나에게 주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현금 흐름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예제로 살펴봤던 복리의 과정을 좀 더 일반화해서 복리의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이 0,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를 하지만 0년도에 말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른 말로 하면 1년 초,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현재 가치를 갖게 될 테고, 이 현재 가치를 우리가 P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0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돈이 P1이 되어 있습니다. 자, n이 1년이 돼서 1년 후가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F하고 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1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의미하는 것은 1년도 시점의 미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1년도라고 하는 것은 1년 말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시점 동안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1년 동안의 이자를 카운팅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 이자를 카운팅 해주는 방법은 원금 P에다가 이자와 원금 부분을 해당하는 1 플러스 i를 곱해줌으로써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년도가 되면 역시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고 1년만큼의 이자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와 있는 F1에다가 다시 한번 1 플러스 i라는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1, 즉 1년차 시점의 미래 가치는 P의 1 플러스 i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값을 P의 1 플러스 i로 대체를 해버리면 식이 P에 대한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P는 앞으로 나오고 1 플러스 i의 제곱 형태, 지수 형태의 산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n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달라지는 것은 P의 1 플러스 i의 0승, 1승, 2승, n승.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식입니다. 복리의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과정이자 복리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복리의 공식을 하나 세팅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었죠.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식이 되겠고요. 바로 F는 미래 시점을 의미를 하는 거고, 현재 시점 P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n이 의미를 하는 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의 시점 차이, 즉 이 미래라는 것이 현재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후의 미래인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바로 n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율은 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모두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복리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각각의 이니셜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P는 presentwas 원금을 뜻하고요. F는 futurewas 미래가치, 그리고 I는 interest rate 이자율, N은 period 이자 계산 기간, 현재와 미래의 시점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제성 공학은 수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 우리 경제성공학 과목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수식은 여기 있는 복리의 공식을 응용을 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학기 끝까지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복리의 공식의 개념,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적어도 이 복리의 공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경제성 공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꼭 머릿속에 복리의 공식을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릴게요. 자, 이 복리의 개념, 즉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하는 이 복리의 개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 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죠. 천재 물리학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산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equal mc 스퀘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즉 질량과 빛의 속도와 에너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식이죠. 자,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위대한 어떤 발견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수식 형태를 갖습니다. 위대한 식일수록. 그래서 이러한 경우 equal mc 스퀘어만큼이나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하는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 경제성 공학 자체도 이러한 공식에 기초를 해서 진행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대성 이론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한 복리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쇼웨이라고 하는 회사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 여기 계신 이 분인데요. 잘 아마 알고 계신 분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 이어서 재산이 한 넘버 2 정도는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버크셔 해셔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일종의 투자 회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투자 회사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대신에 이 기업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량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가 높아지면 그 회사의 주식을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1965년도에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상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주식을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투명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기업 공개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이란 의미는 기업 공개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팔릴 수 있게끔 시작이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바로 이 1965년에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의 기업 상장이 일어났고요. 이때 한 주의 가격이 18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만원 남짓되는 그 정도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03년도가 됐어요. 자, 몇 년이 지난 거죠? 1965년에서 2003년이니까 대략 시간이 35년하고 3년이니까 38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것이죠. 자, 18주에 거래가 되었던 주식이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 하면 주당 76,200달러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기업의 주가가. 자, 이러한 경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가 기분이죠. 주어져 있는 조건이고,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연간 수익률이 24.58%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24.58%라고 하는 숫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적 지식은 오로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복리의 공식이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이거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산식을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아까 38년이라는 정보를 뽑아냈는데 이것은 복리의 공식에서 N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1965년에 주식 상장 시 주가 주당 18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현재 가치 P에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의 주가 76,200달러는 미래 가치 F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의 공식 중에서 F 알죠? P 알죠? 그리고 N을 알죠.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바로 I입니다. 이 I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바로 24.58%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76,200은 18달러에 1 플러스 I에 38승. 자, 이거를 갖다가 I에 대해서 풀면 I가 0.248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때 기업 공개를 했을 때 기업의 총 주식의 개수가 1317주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총 1717주가 있었고 주당 가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달러였던 게 76,20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003년 당시에 이 회사의 주가총액, 다른 말로는 시가총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주당 76,200달러 1317주를 곱하면 대략 100만 천만 1억 달러 정도. 자, 1억 달러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략 지금 같은 환율로는 12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2003년 당시에 이 회사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어져요. 뭐라고 이어지냐 하면 2003년 당시 73세였던 그가 100세까지 생존하고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회사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언제? 100세가 되면에. 자, 여기에도 이제 정보가 주어져 있죠. 73세가 100세가 되는 거니까 기간이 몇 년이란 뜻이에요? 27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N이라는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3년 당시의 시가총액이니까 이게 P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와 같은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자율 I가 24.58%가 앞으로 27년 동안 반복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정보들을 F&P 1 플러스 I에 넣으면 100세가 되는 해의 가치 F는 1억 달러 1 플러스 0.2458에 몇 승? 73세가 100세가 돼야 되니까 27승 해서 F값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27년 후에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을 실전 뽑아보면요. 자, 이게 향후 27년 동안 주식의 연간 수익률이 24.58%로 계속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7년 후의 시장 가치, 즉 미래 가치죠. 자, F는 P에 해당하는 1억 달러,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24.58%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 24.58%라고 하는 수익률을 집어넣고 73세와 100세의 어떤 기간의 차이 27승을 하게 되면 숫자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37900-554-406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79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한 1억 달러 정도 된 거였으니까요. 대략 27년 동안에 379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1년에 24.58%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주택의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주택은 실제 이 워런 버핏 이 할아버지가 거주를 하고 계신 집의 사진입니다. 자, 정말 이제 억만장자인데요. 실제로 이 분이 사는 집을 이렇게 보면 보통의 미국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2층 양옥집입니다. 자, 이런 데 살면서 아까도 잠깐 이제 빌 게이츠의 사진과 워런 버핏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줬던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자, 그 그림을 보여줬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워런 버핏이 벌어들인 돈 중에 뭐 절반 이상 되는 아주 커다란 돈을 빌 게이츠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죠. 빌 게이츠니가 이런 어떤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잘 쓰고 있으니 내가 벌어준 돈도 너에게 기부를 할 테니 네가 알아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위해서 사용해 달라. 뭐 이런 취지로 거액의 돈을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의 기업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은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그 돈을 정말 폼나게 쓰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가끔 신문기사 같은 데를 보면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이 경매가 그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팔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 돈 전부 다 기부하죠. 근데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워런 버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버크셔 해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그건 약간의 이제 좀 가공된 데이터이고, 실제로 이제 이 버크셔 해셔웨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도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 있는 이 자료가 2019년 8월, 작년 여름쯤의 자료이네요. 이때 봤더니, 버크셔 해셔웨이의 주식의 한 주 가격은 대략 30만 6천 달러 정도. 이게 얼마입니까? 하나로 하면 곱하기 1200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공 3개만 붙여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한 주에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0만 6천 달러짜리 이 주식이 달랑 한 주만 있는 것이 아니냐? 총 발행한 주식 수가 얼마가 되냐면 무려 164만 2,524주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개별적인 주식의 가격에 발행 주식의 개수를 합해야 하니까 이 두 개를 그러니까 합하는 게 아니죠. 곱해야 하니까 곱해보면 아래쪽에 시가총액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대략 503 빌리언 달러. 빌리언이라고 하면 10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 원달러 환율 한 1200원 정도만 그냥 환산을 해서 곱해봐도 대략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면 약 6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떤 주식의 시세를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뭐 부동의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300 몇십 조 정도 됐었죠. 자, 그런데 뭐 이때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00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오른 상황인 거죠. 한 300, 한 4, 50조 정도 현재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버크셔 해셔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삼성전자의 뭐 이 당시 기준으로 한 2배 정도의 가치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 버크셔 해셔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도 만들고 뭐 휴대폰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해서 회사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서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한 300조 원의 기업을 만든 건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히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느 곳에 투자만 합니다.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주식을 되팔고 또 다른 우량 기업을 하나 찾아서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회수하고 이런 순수한 투자 활동, 즉 물건을 전혀 만드는 것 없이 우량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행위만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600조 원까지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버크셔 해셔웨이가 벌어간다 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실제 그 어떤 제조업의 생애주기 상에서 뭐 제조나 뭐 설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획이 중요하고 올바른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기획 또는 뭐 자금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로부터 사실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은 점점 제조업에서 이런 금융 자본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형태의 자본 투자업 같은 것들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리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리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넣어야 되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다음에 문제 서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626년 인디언들은 맨하탄 섬을 24달러, 당시 네덜란드의 화폐로 따지면 60 더치 길더의 더치 웨스트 컴퍼니의 피터 미뉴엣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더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네덜란드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덜란드를 의미를 하는 거죠. 나라를. 마치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처럼 여기 웨스트 컴퍼니니까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의 입장에서 동쪽으로 와서 아시아 쪽에 세운 회사는 이스트 컴퍼니에서 동인도 회사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서쪽 아메리카 대륙 쪽에 회사를 세울 때는 보통 웨스트 컴퍼니 또는 서인도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거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거래 금액은 바로 24달러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들이 24달러의 판매 대금 중에 딱 1달러만 8%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2003년 그 후손들이 찾을 수 있는, 즉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정보들을 유출을 해내면 되죠. 일단 24달러라고 하는 부분은 원금 P에 해당하는 정보일 테고요. 2003년 그 후손들이 얼마를 갖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내가 궁금한 것이 F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8%는 이자율 I를 뜻하는 거고요. 원금 P가 요 24달러가 아니네요. 그렇죠? 24달러 전체를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달러만 예금을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1달러가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 기간이죠. 1626년에 예금하고 2003년에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 2003-1626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64년에 더하기 3년 하니까 367년이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N이라고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려면 산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F, 우리가 궁금해하는 F는 P 1달러 1 플러스 이자율 0.08 그에 367승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디언 후손들이 인출하게 되는 예금의 액수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자, 좀 전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P는 1달러, I는 8%, N은 377년.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복리의 공식에 적용을 해서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367이 아니라 377이었나요? 어쨌든 기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값이 나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좀 알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한번 써보면 4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800조 원이 되는 것이죠. 대박입니다. 그쵸?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지.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은행은 이날로 파산입니다. 어디서 408조 원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런 복리의 기간을 특정한 연도로 좀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복리 기간을 7년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377년 동안 예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 초기 7년 동안에는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나머지 370년 동안에는 단순 보관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것은 7년 후에 재예치를 하게 되면 뭐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예금을 가능한 것이죠. 중간에 당연히 돈을 쓰지 않고 받은 돈만큼 전체를 다시 예금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복리의 공식이 적용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위의 공식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F는 P의 1 플러스 IN 이렇게 단위의 공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1달러에 1 플러스 0.08에 곱하기 377승이 됩니다. 아니 곱하기 377승이 아니라 곱하기 377년. 그러니까 몇 승 이렇게 되었던 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기로 해보세요. 저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 플러스 0.08에 곱하기 377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31.16달러. 여러분들이 377년 후에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은 단지 31.16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복리의 공식을 썼을 때. 왜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복리의 공식을 썼을 때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그래프로 한번 좀 그려보면 시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미래가치 F예요. 현재가치 1달러를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놓고 보면 단위의 공식은 이런 식입니다. 선형으로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공식에서 보시다시피 기간 n에 대해서 i가 곱해진 형태가 원금 p에 대해서 기간 n이 곱해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 p에 대해서 보시면은 단순히 n배를 해준 거 형태밖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선형 증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단위 형태가 되겠고요. 반면에 복리의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 금액이 초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뒤로 가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는 시간에 대해서 몇 승 하는 지수 형태로 함수가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는 비단 한 19,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복리와 단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